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의 국회 추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의뢰 하루 만에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특검은 준비 단계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하루 만에 국회 추천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추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후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혜병 특검 후보로는 검사 출신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추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국 혁신당은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후보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혜병 특검 후보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추천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후보자들이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습니다. 국회 후보자 추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안에 후보자 가운데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이 정해지면 20일 동안 특검법와 파견 검사 확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내일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이른 행보인데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통해서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8회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개월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여 만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을 비교해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거란 평가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장들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하고 G7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도 관심인데 다만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심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있는 만큼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3대 특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는 대선 이후 체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내홍 수습과 함께 대여 공세의 고삐도 조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별 회견을 했는데요. 내랑 종식 등 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가장 기억난다면서 내란 사태를 확실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내일 진행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나서서 치열한 막판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의원은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과의 협치는 강조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거 기간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논란 관련 논란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도 오늘 시작됐는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 체제 정비를 놓고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대여 공세 고삐는 더욱 조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등 4개 법안이 검찰을 정권에 종속시키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은 검찰청은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후 오후에는 당무감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하면서 전임 권영세 비대위를 압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자신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들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16일 이전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당내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오늘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계파 정치에는 거리를 두면서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을 강조해서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 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이 포함된 정책을 검증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회 정보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문회 다음 날인 20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만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 조사에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경찰 입장 어떻습니까? 네, 앞서 경찰은 일단 오늘 일과 시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루가 대부분 지난 만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 소환 통보까지 한 뒤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신청에 나서는데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부른 데 이어서 또다시 소환한 건데 특검 출범 전에 김 여사와의 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소환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소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사에서 전 씨가 김 여사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시하며 추궁했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포함된 3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검찰도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씨는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액 등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 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가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한 뒤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씨의 법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수행비서들 자택, 샤넬 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가방 등 금품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검찰이 전 씨와 김 여사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간 정황도 포착했죠?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전 씨와 김 여사 휴대전화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전 씨와 김 여사 관계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조만간 전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퇴임사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A-라고 자평을 했던데 공감하십니까? A+, A0, A-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고 그냥 A+A 이런 학교도 있고 그래요. 학교마다 다른데
A-라고 한 얘기는 A 중에서 가장 낮은 건데 스스로 상당히 이제 그 스스로를 자평하면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겸손해 겸양지도를 발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해요. A-라고 굳이 얘기한 게. 어쨌든 이제 그 뭐 야당이었습니다만 지금 여당이 됐죠. 야당이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전투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콤비를 이루면서 잘했다고 봐요. 어쨌든 전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처럼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가장 이 당을 이끌었던 이제 원내 사령탑이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운터파트가 3번 바뀔 동안 자신은 계속 임기를 지켰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나폴레옹에게 이제 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냐 물었는데 승자 답했거든요. 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 자평해서 A-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면서 좀 약간 그 상황들이 어려웠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투톱을 이뤄가지고 상당 부분 여권 당시 이제 국민의 여권이죠. 여권 압박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을 계속 발의한다든가 계속적인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코너로 몰았고 그런 쪽에서 강성 당원들의 또 지지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으니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뭐 본인들이 정권 교체를 이뤘으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좀 말하자면은 자신감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1년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잔 날이 40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서 상당 부분 그런 과정에서의 또 어쨌든 그런 그 노고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하나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마구잡이로 좀 이렇게 좀 발휘되고 있는 민주당 내 법안 발의 특히나 이제 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뭐 검찰을 없애겠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정 간에 좀 미묘한 아주 디테일한 조율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원내대표가 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걸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잘하고 다음 이제 그 말하자면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바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좀 제밥에 관심이 즉 대표의 출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점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19일에 출석하라고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네요. 예.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19일에 출석을 통보하면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고민 끝난 거 아닐까요? 이거 결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퇴하고 정청래, 박찬대 2파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지금 그 퇴임사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누가 유리할지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년 동안에 뭐 여러 정치인들이 물론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년 동안이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뭐 명태균 특검도 그렇고 명태균 관련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 의혹들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야당과 그 당시 이제 12월 3일 전에 그리고 4월 4일 올해 4월 4일 탄핵 전에는 아무튼 야당 대 여당의 구도였는데 여기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게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말하더라도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직을 고민하겠죠. 고민하고 이 결정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지금 이제 또 대표로서의 또 이재명 정부와 이 같이 맞춰야 되는 거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추던 투톱의 한 명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콤비 잘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연히 대표 출마를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내려놨거든요. 네.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권 경쟁에 나설 것인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뭐 그거는 뭐 묻지 않아도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직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이제 민주당 누가 이끌 것인가.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통합도 얘기하고 협치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교훈을 본다 그러면은 당정 간 너무 말하자면은 이견이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일 경우에 이게 건강성을 좀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정부 초기에 좀 안정감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그 밖의 얘기들이 전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당정 일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임 정부의 좀 그런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선거에서 겨룬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적합한가 당원들이 굉장히 고심할 것 같아요. 둘이 강성 친명도 맞고 한 분은 법사위원장, 한 분은 원내대표로서 정권 교체의 상당 부분 민주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더 조금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전략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고민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마라는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내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에서 정말 지금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이분들의 경쟁이 또 어떤 식의 또 민주당 내에 분화를 가져올지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찬대 의원 대 정청래 의원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참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워낙 뭐 두 사람이 그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겠죠.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분들이고. 근데 정청래 의원하면 떠오르는 게 아주 강성 이미지예요. 강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박찬대 의원도 강성 이미지죠. 강성 이미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윤석열 정부가 투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당정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정관계 앞으로 당청관계 되겠죠. 이제 청와대로 만약에 복귀한다면 당정관계가 됐건 당청관계가 됐건 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할 말 좀 해야 돼요. 그게 이른바 이제 수평적 당정관계, 수평적 당청관계인데, 근데 할 말을 한다는 건요 무조건 대통령실의 의견이나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거를 반박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론에서 정책이나 어떤 입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론이 좀 악화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당정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은 워낙 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워낙 이재명 대표와 뭐 찰떡궁합이었단 말이에요. 비명이 아니니까 지금 일단 당내 비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청 관계에서 좀 수직적 당청 관계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완전히 입법권, 행정권 다 장악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말을 좀 하려면 아주 강성 이미지보단 같은 강성 이미지 중에서 덜 강성을 이제 유권자에게 이제 민주당 내 당원들일 텐데 그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면은 글쎄요 정청래 의원보다는 좀 박찬대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여전히 강경한 이미지를 선호한다. 임기 초기에 특검을 밀어붙여야 되고요. 3대 특검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그런 면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정청래 의원이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 뭐 서영교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야당에서는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 그런 것들이 좀 협치의 신호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야당이 107석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잖아. 야당에게 이제 좀 그 불리한 법안들. 그러면은 야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로 약간 시간을 좀 끈다거나 아니면은 장외 투쟁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한다거나 뭐 이거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시간을 며칠 벌 수는 있어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하나의 제어 장치가 없어요. 최소한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법사위원회도 지금 여당이 우위입니다. 우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 선언밖에는 못해요. 그다음에 회의를 안 하는 선언. 근데 법사위원장이 정 그렇게 나오면은 여당 간사가 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사위가 상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 법률안이 통과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 정도를 보내주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간 열어주고 약간 그 말하자면은 협치 신호를 보내야지 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다음에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전향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모망하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두 분 떠올라요. 왜냐하면 일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법률가적인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기 자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직 법무장관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도저히 못 내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약한 강성인 박범계, 전현희 이런 의원들에게 뭐 선수도 3선이고 하니까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해서 전망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뽑히는데 오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어떤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그래서 보십니까? 제일 어떤 곤란한 질문들이 누가 될 것 같은가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대선 때는 좀 괜찮았어요. 대선 때는 누가 되느냐, 뭐 좀 비교적 예상이 쉬웠는데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냐 이제 그 김병기 의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김병기 의원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아들 과거에 국정원 취업 관련한 의혹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어떤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그런다면 아마 김병기 의원이 불리하게 될 거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또 아까와 같은 논리로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굉장히 강성해요. 이 두 분 다 이제 이 지역구가 서울인데 동작이고 한 분은 이제 중랑갑이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이 당원들이 특히 원내대표는 이거 이제 국회의원도 있고 당원도 있고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만 유권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게 이제 뭐 당원을 개정을 해서 그렇다면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 강성 이미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은 김병기 의원도 물론 만만치 않은 강성이긴 합니다만 그 지난 개헌 국면 때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보다는 제가 볼 때 좀 상대적으로 온건한 강성 같아요. 그럼 그게 좀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아까 같은 맥락으로 더 강성이 필요하다, 더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서영교 의원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전 전자의 경우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당원들이 특히 권리당원들이 과할 정도로 이제 그 강성일 필요가 있느냐,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그러면서 볼 때 참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영교 의원보다는 김병기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것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눈에 띈 인물이 그 탄핵 심판 전국 당시에 계엄 그 체포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김병기 의원 아들 채용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서 이게 좀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초록이 동색이라고 두 분 다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 김병기 의원도 사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니까 고위직 간부를 역임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격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국회에서 그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김병기 의원이 이제 정보의 간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 이제 명단들이 불려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찌 됐건 이제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게 갑자기 불거졌을까? 더더군다나 이게 불거진 걸 여권이 이거를 그 공세를 펼친 게 아니에요. 이른바 진보 진영의 그 미디어 매체가 이걸 보도하면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이 원내대표 선거에 무언가 그 말하자면 균열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흘린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묵혀뒀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도가 있게 불거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20%의 투표를 하게 되는 권리당원들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10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권리당원들의 투표 흐름이 아마 좀 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당의 선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선거다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국회직인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싹 들어왔는데 이게 좀 권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런 흐름들이 약간 의원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진실 여부는 저도 모르겠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오히려 이게 유리하고 강자니까 누가 이거 네거티브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약간 좀 유리해지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도 전망을 합니다. 네. 6개월 만에 사퇴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에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 또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 하면은 원내대표 전에도 떠오르는 게 세 단어가 있죠. 세 음절이 윤핵관. 요즘 윤핵관이라는 단어 별로 안 쓰는데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로 이 지난 탄핵 정부에서 글쎄요. 뭔가 당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그 친화적인 그런 여론을 좀 무마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퇴임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은 없죠. 그러나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몽령이다 계엄이 그런 걸 주장할 때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당의 뭔가 이 기류를 바꾸게 했어야죠.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그런 의원들 많이 있죠. 뭐 이제 와서 그거 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다 뭐 일일이 그 의원들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역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더 반성이 더 많이 앞섰어야 된다. 이제 와서 계엄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이거는 철지난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한다는 게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길 바란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자신의 반성이나 성찰이 너무 빠져 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얘기가 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을 보십시오. 전혀 지금 이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 친윤 주류가 친윤이 여전히 주도권 그리고 당권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한가운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퇴임사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야 뭐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만 권 원내대표가 지금 퇴임하면서 이런 얘기한 게 듣기에 따라서 좀 민망하게 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 원내대표는 분열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굳이 언급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사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본인이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표현했는데 원내대표는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성수가 든 성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쨌든 차기의 대표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당대표로 또 나올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인 듯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소통과 이런 능력들을 좀 더 가져야 한다. 사실상 일종의 저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당의 분열을 막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분열과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언사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정치인 사실 4선 중진 아니겠습니까? 5선 중진인가요? 그러면은 굉장한 사실 당의 중진인데 그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억측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향도 우리 의원들이 잘 숙고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좀 정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중진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요?
좀 사후 약방문 같은 측면도 대단히 아쉽지만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뒤끝 장렬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가 뻔한 스토리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이른바 구주류의 귀환으로 전락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통렬한 참여의 반성문을 꺼내놓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에 좀 말하자면 새로운 리빌딩 또 이런 어떤 재건축을 위해서 전 필요했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뭐 굉장히 계엄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한 거는 방향성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 다른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 분께서 20여 년간 함께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평가한다. 차기 당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견제를 하는 걸까요? 그거야 지금 말씀하신 그건 완전히 견제의 발언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헌재로부터 파면됐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현재의 국민적 평가 뭡니까? 그건 뭐 평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한 통 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은 상당히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당원들에게 전대에서 말이죠. 전당대회를 만약 하게 된다면, 출마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윤석열과 또 하나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아주 점잖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완전히 직격한 거예요. 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친한계, 이거 지금 친윤계, 아직도 뭐 언론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친윤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완전히 지금 탈당도 한 상태인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이 주도권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친윤 대 친한의 구도로 하면서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그러한 전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당인으로서 말이죠. 당인으로서 물론 자신의 정파, 자신의 계파를 내세우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이전에 현재 어떻게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가를 여전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특정인을 계속 의식해서 그 친한계를 밀어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저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도가 숨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또 가죠. 290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아메다바드 공항을 출발해서 영국 런던으로 가던 국제공항을 떠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입니다. 이 여객기 정원은 300명이고요. 사고 당시에 약 29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직 사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누가 될 것인가? 출사표를 수도권의 3선 김성원 의원 그리고 TK 3선 송원석 의원이 던졌는데 개파라든지 성향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은 사실은 이제 뭐 원래는 그 정권 초기는 다 범친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 지금 민주당이 친명하는 정치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친윤이었는데 이제 약간 분화가 됐어요. 마지막 지난번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은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송원석 의원은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경북 김천이다 보니까 TK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친윤이긴 하지만 TK의 정서에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주류의 지금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후보 등록이 더 있을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 이 두 분의 대결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일종의 범친윤 대 범친한의 대결로 가겠죠. 근데 지금 과연 지금 이게 당의 이런 상황 속에서 범친윤과 친한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당의 의원들이 그 김도읍 의원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도읍 의원이 이제 개파색도 였고 그다음에 중립 성향에다가 지금 당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조금 중심 잡고 나아가고 그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당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성향, 개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원내대표가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개파색이 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난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 이제 개파 간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연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재선 의원이 한 30명 되는데 한 15명 이상 되는 17명인가 되는 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하고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수용성 여부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약간 저는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07명의 의원들이 어쨌든 투표로 뽑는 선거에서 30명 재선 의원 그룹에서 이렇게 수명 가까운 분들이 당의 혁신도 요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임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이 측면들은 앞으로 선거 양상이 조금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 저는 제가 보기에 구주류의 기관으로 가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임하는 원내대표도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당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묻어두고 갑시다. 일단 지금 당이 위기니까 여권의 그 강력한 입법 독주에 우리가 단일 대우로 맞섭시다.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치열한 의총이 한 번 더 있어야 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한 번쯤 더 이렇게 그 당이 한번 말하자면 그 정말 한번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모습은 이게 과연 쇄신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뭐 조경태 의원, 네.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출마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건 완전히 친한데 친윤의 완전 정면 대결 구도로 가겠죠. 송원석 의원은 글쎄요, 완전 친윤 색깔이 좀 덜한 편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구가 TK 지역이니까 경북 김천이기 때문에 친윤 구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면 그러면 거론으로 그치겠죠.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야말로 제가 아까 여러 의원들 이름 거명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만큼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좋게 말하면 옹호좀 비호에 가까웠죠. 체포영장 저지에도 가장 앞장섰고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 아니었어요. 그 나경원 의원 얘기 그냥 거론된 정도일 것 같고 조경태 의원은 상당한 그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수행하겠다. 육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이런 분이 나와서 좀 당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뭐 흔히들 황골탈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황골탈퇴란 말로도 부족해요. 당이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완전한 쇄신을 해야 됩니다. 김성원 의원의 경우도 지역구가 동두천이거든요. 경기 동두천이고 수도권이고 이분도 상당히 그 온건한 분이에요. 저도 좀 아는데 김성원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쪽에 그 계파에서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주도권은 여전히 친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보세요. 제일 지금 국민의힘에게 그 불리한 요소가 뭐냐면 이번에 그 득표가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41%나 나왔잖아요. 이걸 오독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이게 전부 TK 지역하고 강원 지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권선동 의원도 지역구가 강원이고 또 지금 얘기되는 지금 뭡니까 이 송원석 의원도 TK 지역이고 봐라 41% 우리가 잘 싸웠다. 흔히들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국민의힘은 해생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오독이 심해지면은 이번 선거도 또 여전히 친윤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혀 그 제1야당으로서의 그 여권 견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도 없고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41% 얻은 거에 위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쇄신 성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향후 내년 지방선거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선거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좀 비윤 계통보다는 친윤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여전히 전 국민의힘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야죠. 비대위원장이 하겠다고 했고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부당한 당무 감사라고 하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미리 규정을 하거나 전제해 놓으면 그게 말하자면 공정한 조사가 되겠느냐 반발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원했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승리를 위해 원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패이니까 물론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일주일간 있었던 그 김문수 후보 흔들기와 마지막 일요일 날 있었던 후보 교체 이 부분이
저는 말하자면 보수층의 이탈을 가속화시켰고 그다음에 마지막 또 이탈했던 그다음에 마음이 떠났던 분들이 다시 이제 투표장으로 집결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서 이게 김문수 후보의 추격의 동력을 저는 상당 부분 떨어뜨려 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누구를 벌주거나 누구를 징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실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실수를 떠나서 이러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반성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죠. 누구에게 처벌하거나 책임 묻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둑에서도 정확하게 복귀를 했을 때 비록 아픈 복귀지만 그것이 다음에 승리의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승리에서 배우는 건 제한적이고 패배에서 배우는 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걸로 봐야지 이게 누구를 벌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 대표 선거라든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지형을 간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큰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정확한 실체를 밝혀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그 차원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1시간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문자로 취소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비대위원장도 몰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의원총회가 취소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로 봐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그 5대 개혁안 이것도 완전히 사실상 거의 깡그리 무시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 뭡니까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 무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별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의원총회 취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친하게 자꾸 밀어내려 하는 이런 분위기들 권선동 원내대표가 퇴임사에서도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를 이제 잊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이런 상태를 볼 때 의총 취소되고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이 당내 개혁안 다 무시하고 거부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 좀 방금 끝났습니다만 당무감사 이것도 아마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5월 10일 날 새벽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새벽 3시에 교체했나요? 그런 식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우리 한국 정당사에서 일찍 볼 수 없었던 이런 후한 무치한 이런 일종의 구태타에 가까운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내려놔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게 없더라고요. 스스로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개도 그런 인사가 한두 명 나오는 법인데 그런 인사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 참 하기도 너무 여러 번인데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때 이 정당에게 무슨 쇄신과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재선 의원 16명은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친윤 입장에서는 또 김 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30일까지 뭐 전당원 투표 무산 같은 그리고 또 개혁안 거부 같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원내대표 선출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계파 갈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언론에서라도 친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8%포인트 차이로. 그러면은 어쨌든 300만 표 가까우니까 대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이 패배한 정당,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윤 전 대통령이 물론 탈당을 했다고 쳐도 그렇다고 해서 친윤이라고 지금 존재하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존재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정당은 의리로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당입니다. 이건 공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친윤이라기보다는 구주류로 표현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의 정확성을 기해야 개혁의 방향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구주류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럼 기득권이겠죠. 많은 분들이 전망하시는 바와 같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건데 기득권이 어떤 기득권입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유권자의 어떤 말하자면 유리한 정서에 기대서 가고 이 당이 나중에 수권 정당이 되고 정권을 되찾아오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그런 말하자면 중도 정당이 되고 이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당이 그런 무망한 정당이 과연 그러면은 나중에 대한정당으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서부터 정당의 쇄신이 출발해야죠.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자꾸 저는 친윤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당으로 자꾸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구주류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주류가 기득권을 놓는 데서부터 저는 이 당의 쇄신은 출발한다. 그리고 신주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도 정당, 수도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지금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한 저는 이 당의 쇄신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친윤이라는 말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이 친윤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탄핵 반대 당론도 지금 무효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말이죠. 우리는 친윤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돼요. 탈당했으니까 지난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했었죠. 탈당했으므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럼 언론도 그런 움직임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말이죠. 그런 움직임에 상당히 앞장섰던 의원들이 반성문을 쓰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러면 언론들이 친윤이란 말 쓰라고도 안 쓸 거예요 아마. 근데 여전히 지금 그 말에 대해서는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사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그분들께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만 뭐 기득권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한 말이죠. 친윤이라는 단어는 계속 언론에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최평론가 말씀처럼 친윤이랑 하나의 프레임을 하는 거죠. 영원히 못 벗어나 이 굴레에서 이 갇힌 덫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몇몇 명의 인사들이 그래도 당을 위한단 말이죠 정말. 그럼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당직이나 뭐 어떤 기득권 내려놓는 신용이라도 하든가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개혁안도 나오고 비대위원장이 여러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거부당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민의힘이 거듭 태어날 수 있겠는가, 상당 기간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의 이 스탠스로 간다면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송원석 의원이 저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우리 당에서는 개파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당원 당규를 고쳤다. 이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각각 3대 특검법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각각 이제 후보를 쭉 추천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전 서울지방법원장,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이윤재 명지대 교수 이렇게 조국혁신당도 쭉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얼핏 봐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조금 가치 지향적인 이런 분보다는 뭔가 전 정부와 좀 각을 세우거나 약간 불편했던 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이 사후 동의성이 국민에게 있을까요? 오히려 이게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특검의 독립성을 가지고 누구나 나중에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자체가 보충성, 예외성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말하자면은 수사에서 인지된 사건들 다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정밀 타격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환불 도려내듯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넘어서 새롭게 이제 통합의 시대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연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천되는 인사들을 놓고 보면은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엄중한 그런 말하자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은 드는데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보다는 차라리 저는 전 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추천한다고 해서 대한변협이라든가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들로부터 받는 게 오히려 이 특검이 정말 저는 정부가 원래 출범하고 나서 이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 정부는 사실상 지금 검찰이라든가 특수본이라든가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래 이 특검이 내놓은 조사 결과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신망이 있고 좀 두터운 어떤 국민적인 그런 좀 우호적인 분들로 그렇게 하는 게 전 순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정권과 지난 정권이죠. 지난 정권과 충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 정권과 충돌했으므로 이번 정권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저에 대한 의혹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관저에 관련돼서 의혹이 잘 규명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대해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사가 전 특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물론 이제 선언적으로 볼 때는 원론적으로 볼 때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맞으나 이거는 그 당시 이 자체를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문제가 있던 건 지적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들을 특검에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긴 한데 이 자체를 너무 중립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중립성으로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완전하게 기계적인 균형을 취했다. 그게 꼭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거 지난 정권에 너무 잘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갖는 사람들을 이걸 중립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 좀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네, 특검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국민의힘 보좌진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의원실 문서 파쇄 등 대거 짐 정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 증거인멸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방어권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정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인멸할 또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지금 우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온 얘기들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했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때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에게도 타겟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나니까 많은 뭐 이게 특검 정국이 또 이렇게 말하자면 연말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뒤숭숭한 모습은 반영하는 거 맞는데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상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는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형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출범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 수사검사 인력만 120명이면 지방검찰청 수준인데 이게 사실 3개의 특검이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던 특검이라는 건 명약관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연관성을 차단하는데 이제 아마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저는 국민의힘의 그 내부 분화를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외부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부 동인은 이제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서로 이합 집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한 외부의 프레스가 국민의힘 내부에 좀 균열을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표적형 수사라는 게 나오지 않도록 특검이 정말 아주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지만 그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전방위적으로 수사 확산하는 거는 좀 말하자면 제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다. 뭐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문화혁명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너무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이고 그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도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건 높이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도할 줄 검찰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화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중국을 정말 완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자신의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모택동 정권이 마오쩌둥 정권이 그건데 그거를 지금 검찰 개혁은 계속 얘기돼 왔던 거였어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 필요하다. 검찰에 계신 분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이 정치 검찰의 모습을 많이 띈 게 사실 아니었겠어요. 또 정권의 신여 역할도 많이 했고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지금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뭔가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은 저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중수청과 기소청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이게 완전히 지금 공론화가 돼가지고 합의된 건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문화혁명이다라고 비교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 그러나 일단 검찰 수사 역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또 경찰에 과도하게 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건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해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인수위가 없이 네. 출범하면서 8일 만에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주 4.5일제도 있었고 이렇게 국가가 과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사실 뭐 저도 박근혜 정부 때 2년 반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저도 경무였습니다. 사실 월화수목금금금이었고 굉장히 좀 힘든 일. 근데 운명적으로 대통령실 근무는 좀 아무래도 경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8일 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이렇게 과로로 쓰러지는 거는 초기가 지금 뭔가 매뉴얼화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과하게 업무가 편중됐다 이렇게 지금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국가관과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저녁이 있는 삶도 한때 구호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주 4.5일제를 얘기하는 마당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복지라든가 자기 자기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누려야죠. 그런 측면에서 뭐 비서실장이 오늘 뭐 가서 병문안도 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비서실장이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아무리 이제 국가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본인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국가일을 해야지 그게 모두에게 좀 그 남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 대통령실 윤 정부의 대통령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공어공의 지금 이 원활한 이 교대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업무 자체가 경무죠, 대통령실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출범하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많겠습니다만 그걸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인수인계 하면서 이게 공무원들의 파견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게 됐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건 전임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아닌가 저도 이런 거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점도 짚어보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이어서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처신이지만은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했다 이런 입장. 이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전 이거 안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큰 뚝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출발해서 터집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야권이 지리멸렬에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공세가 좀 약간 무뎌진 측면이 있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지만 이분이 현직 검사 때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것은 자기의 직권 남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분이 어떤 자리입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사검증,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이거 세 가지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의 지위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혹에 휘말린 분이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엄중한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떤 처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여권의 현실 인식이 조금 좀 말하자면 아니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취임 100일 지나고 취임 6개월 지나면은 부모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 관리 안 하면요 이것이 나중에 정권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임명이 됐어요. 이건 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야당이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할 만한 그 전열이 가다듬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괜찮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높을 테니까 어느 정도 임기 초기고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쌓이면 이게 하나로 그치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비리 같은 게 나온다는 말이죠. 의혹이죠. 비리보다 의혹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이게 여론에 반드시 영향을 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처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럼 이런 지금 차명 대출 얘기까지 나오고 차명 자산관리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이라면 지금 말씀처럼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민정수석 자리란 말이죠. 공직기강에다가 도덕성 검증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무슨 명분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리 같으면 뭐 임기 초기니까 아주 뭐 완전히 중차된 게 아니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의혹 차원이라면 그렇지 않고 이 의혹이 자꾸 여론이 악화되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으니까 여론이 악화되면 저는 이거 자신이 오광수 민정수석 스스로가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이게 좀 가다가 별 문제가 아닌 거로 되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으나 이 문제를 그렇게 아주 별 문제 없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의 사퇴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 수석을 고발하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의 대표가 앞으로 리박스쿨 관련 활동을 영구 중단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로 국민께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늘봄학교 관련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도 없었다며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에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나흘째 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협력 관계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예스24는 지난 11일 낸 해킹 사태 2차 입장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에 사고 분석 전문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첫날 방문해서 간단한 구두 설명만 들었을 뿐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예스24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그리고 예스24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예스24는 뒤늦게 고객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스24 서비스 복구 지연과 함께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소통 문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를 주도한 외국인이 7일째 한국 주식을 사는 바이코리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오르면서 2,930선을 돌파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는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전날 2,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2,930선을 뚫어 3,000선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장중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장 후반 순매수로 돌아서며 외국인은 7일째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증권사와 지주사가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조선과 방산, 원전 관련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AI 대표주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4만 6,500원까지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장중 6만 전자에 복귀했던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하며 AI 수혜주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공급 중인데 외국인도 그렇고 이게 투자를 봤을 때 굳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단 AI는 수요가 지금도 워낙 좀 좋잖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7일째 상승하며 793.2원까지 올라 800선 탈환을 목전해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다 지난달부터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공정위가 오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퇴짜를 놨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가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고 통합 비율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서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즉시 수정과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첫 발을 떼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맑고 더웠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남해안으로, 오전에 전북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밤사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에는 최고 8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내일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이른 행보인데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통해서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8일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개월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여 만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을 비교해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거란 평가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들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하고 G7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도 관심인데 다만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심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있는 만큼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희비가 엇갈린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승리감에 당권 도전을 고민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친윤, 친한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지난해 5월 단독 후보의 원내 사령탑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년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권 교체라고 퇴임 소회를 밝히면서 확실한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투톱을 이룬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았다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나란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희종 밝은 표정의 박 원내대표는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과 당대표 경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별회견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취임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당 혁신이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최근까지도 친윤, 친한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역할을 한 이후 친윤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던 권 원내대표는 이 점을 의식해 자신이 아부한 적도 특혜받은 적도 없다며 3년 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낫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건 사실상 차기 민주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삼선 국민의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은 정책으로 싸우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국민의힘,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며 가장 먼저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냈습니다.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의 김성원 의원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한다며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특검에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만큼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망신주기라고도 강조했는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면 몰라도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추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를 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특검 출범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특검이 임명돼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이 임명되고 다음 달이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나 경찰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특검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건넬 선물을 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전 씨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문자도 확보를 했는데 전 씨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대출 규제 강화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9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주변 지역도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26%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상승이자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송파구가 0.71%, 재건축 추진단지가 들썩이는 강남구가 0.51%로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가 0.45%, 용산구가 0.4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동구가 0.5%, 강북권인 성동구가 0.47%, 마포도 0.45% 올랐습니다. 3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강화되어 대출 규제도 안 먹히는 양상입니다. 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성동구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공약, 다음 달부터 더 강화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금리 인하 흐름과 공급 부족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아파트 값의 하락세 지속에도 서울과 경기도 과천, 분당의 상승세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올랐습니다. 12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분양시장의 공급 속도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을의 전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나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전에 비해 5조 6천억 원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는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처럼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할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늦어지는 내수 회복과 미국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2차 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생각이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총재는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에 참가한 뒤 사고가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전투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에 이동할 때 이용하는 유도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전투기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연합훈련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고 중단됐던 KF-16계열 전투기 비행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가 있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서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 전공의인 류모 씨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이나 아카이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은 의료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검찰에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의 유지 보수 관리의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라며 안전점검 등은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대북 조치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직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도 사라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서부전선에서 늦은 밤에 청취된 게 마지막이며 이후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따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방송 중지는 남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 등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호응하면서 지난해 정지된 9.19 군사합의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정지되며 재개됐던 전방지역 군사훈련 등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중지처럼 전방지역 사격훈련 중재와 같은 조치가 선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먼저 파기한 만큼 대북 확성기와는 다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 중지라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선제적 대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선제적 조치가 대화를 위한 신뢰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심화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이 국가론, 통일 지우기와 핵무장 강화 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인천, 강화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소음 없이 일상을 보내게 된 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왔습니다. 동물 소리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까지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 비슷하게 나오고 뭐 늑대 울음소리 나고 귀신 나오는 소리 나고 별난 소리, 그냥 말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한 주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추자 북한도 하루 만에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습니다. 제 뒤로 봉우리 3개가 연이어 있는 산이 보이는데요. 대남 스피커가 설치된 곳입니다. 지금은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죠. 이건 어저께는 푹 잤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 군도 아직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평화가 다시 깨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두고 봐야죠. 평상시에도 24시간 계속 시끄럽다가 반나절 몇 시간 조용하다가 또 매일 시끄럽다가. 그래도 주민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춘 만큼 지금의 평온함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앞으로도 조용해졌으면 여기선 좋은 거예요. 이 주민들은 바랄 거가 없어요. 수개월 만에 되찾은 접경 지역의 평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르쉐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으며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반도체 세정액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A씨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A씨를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며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겠고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새벽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의 내륙으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충청 이남에는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으로 양이 무척 많겠고요. 그 밖에 남부에 최고 8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자주 많이 내리면서 장화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장화를 선택할 때는 방수 기능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발과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통풍이 잘 되도록 한 치수 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가 꽉 끼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